안녕하십니까. 종합시험학개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오늘은 이 29번 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D자 밑에 점을 찍어주는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 밑에 점이 있는 거는 보통 점이 없는 글자와의 이 발음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글자가 점이 없는 이렇게 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주의할 사항은 보시게 되면 이 글자가 이렇게 약간 보면은 이렇게 이 타랑 비슷합니다. 타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투인데 이런 글자 대신에 이렇게 써서 이게 이 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투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 이 점을 조심하시면은 따로 이 다에 대한 글자가 혼동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항상 우리 공부하는 방식처럼 이 다의 기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 해주게 되면은 이 아의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겠죠. 써지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발음 오른쪽으로 길게 내려주게 되면은 장음의 이가 됩니다. 장음의 이 발음 항상 이 말씀드렸듯이 우가 복잡하긴 한데 따로 이 다의 우는 딱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음도 마찬가지로 다의 장음도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음의 우까지 끝났고요. 자, 왼쪽 위로 해주게 되면은 이 A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발음 A의 장음의 표시는 왼쪽 위로 이렇게 두 개 해주시게 되면은 이 A의 표시를 I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이 왼쪽과 오른쪽 위에 따로따로 해주시게 되면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 이렇게 왼쪽에 위에 두 개, 오른쪽에 한 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장음의 오의 장음 아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이 안발음 점을 찍어주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점 두 개를 찍어주면은 아서 발음 이렇게 뭐든지 이 방송을 계속 보신 결과 입에서 술술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다가 끝났고요. 따로 빈도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르 발음 이렇게 르 발음이 되고요. 또 오른쪽 위에다 해주게 되면은 이 장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르 길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다와 이 별마다의 이런 기본의 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점이 밑에 들어가 있다든지 점이 위에 들어가 있다든지 글자에 또 가운데에 H가 들어갈 경우 빈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실제로 단어가 많지 않다 보니 그래도 좀 중요한 단어들을 좀 뽑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 장음이죠. 피다이 여기 이제 야의 이 발음으로 장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음의 이가 되고 이 피다이라는 이 글자는 이렇게 광줄이 광자로 문헌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이 피다이를 다른 이제 사회부에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전에서 이 광줄이 광자를 찾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도라라고 써지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에 N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나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이 들어가는 도가 합쳐져서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도라가 바구니 강자로 이 사전에는 나오고요. 따로 이 번역 명의 대집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카란 다카흐루 카란다카흐로 이렇게 이 바구니인데 바구니 협자로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이 문헌을 좀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일전에 소개해드린 이 책 중에 이 고금 성림과 또 한청문감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청문감에서 이 글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 발음이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꽝즈라고 적어져 있고, 옆에 이렇게 이제 이 광줄이라고 우리말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쇼로라고 만조로 적어져 있는데요.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쇼로라고 써져 있고, 이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쇼로인데, 다른 작자들이 밝힌 알파벳 표기를 보면은 이렇게 쇼로라고 쓰고,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쇼 발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참 문감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번 이 시간에는 또 특별하게 이 고금 성림의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인용했던 책은 보통 이 동안여거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막여거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여거는 이 그동안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몽어유해라든지 또 동문유해, 한천문감, 또 이렇게 외어유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 3개 국어를 이렇게 글자를 뽑아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여거에서 방금 이걸 찾아보게 되면은 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광조리 광자를 따로 단일자로 일자리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자자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자리에가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자라고 이렇게 써주고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광줄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몽자를 써줘서 몽고라는 뜻이고요. 몽고 원료는 이렇게 서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청자를 써서 청어인 이 만조를 표현하는데요. 만조는 이렇게 효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일본은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에서는 일컬기를 이 광을 일컬어서 표기가 독특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이 동그라미가 얼룩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과 비교해 보니까 이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이 가공이라고 이렇게 이 바구니를 나타내는 이런 표기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한창문감에서 봤듯이 이 쇼르라는 글자를 아까 한창문감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서벅입니다. 이 서벅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조선시대 문헌이 몽어유해를 찾아봐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한글로만 표기가 돼 있지 몽고어의 그 전통 문자로 서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체 청문감을 찾으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체 청문감을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써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글씨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벅이라고 되어 있고
알파벳 표기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체 천문과문과 맞춰서 이렇게 또 이 몽어유의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해결하면 되겠고요. 이 일본어에 있는 이 외어유도 마찬가지로 따로 이 표기가 없습니다. 이 일본어 표기는 없지만 또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또 번역기를 돌리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이 가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표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특별하게 고금 성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오체 천문감의 그 원어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 표기, 학자들이 유럽 학자들과 각국 학자들이 만든 그 알파벳의 표기법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발음과 이렇게 맞춰보면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이 칸다라고 쓰는데요. 칸다이고요. 이 글자는 이렇게 살전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기법은 또 다른 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이 발음의 칼을 이렇게 장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칸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장음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표기법 이렇게 이제 이 다가 위에서 이 글자가 이루어질 때는 따로 이렇게 글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아래쪽에서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글자처럼 윗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도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에 표기되는 부분과 하에 표기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글자가 조합이 될 때 그 글자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글자가 중첩이 되든 삼첩이 되든 거기에 관련 없이 글자를 또 이렇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칸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런 이제 이 칸다랑 똑같은 표기법이 이 범당 소식의 책에 나옵니다. 범당 소식의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혀연이라든지 혀연으로 되는 이 글자가 칸다라고 이렇게 이 표기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찾아보면은 이 칸다는 화살이 맞습니다. 화살이 맞고요. 이 범어 장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칸다를 좀 바꿔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표기인데요. 이렇게 카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자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쓰는 나인데 또 이 책자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씁니다. 이 글자가 똑같이 이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체자의 표기로 누를 표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화살 나옵니다. 사일전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사이부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칸다의 글자가 또 번역명의 대집에서 또 실제로의 이런 살 전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 이제 익숙한 발음인 사라흐라고 이렇게 이 사는 사인데 이렇게 위에다가 약간 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악센트를 찍어주고 이렇게 H 밑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사라흐가 살로 이렇게 이 번역명의 대집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 화살이 있으면 당연히 또 활이 있어야 되겠죠. 활을 이 번역명의 대집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DHA를 써서 다하고요, 드하고요, 여기요, 누후 이렇게 단우후가 여기서 이렇게 활궁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고 단우후 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번역명의 대집의 이 표기법의 특징은 이렇게 점이 많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아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암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게 이 번역명의 대집의 특징인데, 또 현대학자들이 그 표기해 놓은 범어 이 대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범화 대사전이라든지 범한 대사전을 보게 되면 또 이런 표기법을 많이 뺍니다. 그래서 약간씩 책마다 표기법이 약간씩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우리 소개시켰던 고금 성님에서 또 이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아까 먼저 소개했던 이 사막여거 대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동안여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계집요사의 가로대 이렇게 방언에 이렇게 살이겠죠. 이게 화살전 화살을 이름하여 가로대 이렇게 살이라고 말하고, 이 살은 또 이렇게 살이라고 이런 이제 발음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이라는 이 음가가 이렇게 이 화살 전자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 계림유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문헌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똑같은 이 책인 이 고금 성님의 이 사막여거에서 이 부분을 또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을 써주고요. 우리말로 이렇게 살이라고 써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어로는 이렇게 저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어로는 만주어로는 이렇게 이 실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살전자는 이렇게 살은 몽고어로는 저보이고 청어로는 실단이고 외에서는 일컬키를 이렇게 이 시자나 이 전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화살 의미이기 때문에 시왈 야라고 그래서 이 외어에서는 이렇게 야라고 표기한다고 이렇게 이 고금 성림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천문감의 표기와 또 오치 천문감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실단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실 단위로 쓰고 알파벳 표기로는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시르단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 발음 읽으면 이렇게 실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이런 표기법이 이렇게 현대에도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오체 천문감에서 이 저벌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이렇게 저버 이 알파벳의 표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읽을 때 제베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베인데 우리의 그 정확한 표기법으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저버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읽었던 이 소설 속에 칭기스칸이라는 소설에 그 우리의 또 이 고려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 제베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을 몽고로 이제 제베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고금성님의 이런 작품을 읽었다 그러면은 주인공의 이름을 이렇게 제베가 아닌 저보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고로는 저보이고요. 이렇게 또 일본어는 또 문헌에 안 찾아봐도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헌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금성이 사방역어 부분들 또 외어유의 몽어유의 이런 한천문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각국의 다른 나라 서석들과 함께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오늘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수, 파, 른, 파 보면 이제 글자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여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라라는 글자와 또 보면 이렇게 이 나가 합쳐져 있겠죠. 여기 나가 있고 또 마침 밑에가 이렇게
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복잡해도 이렇게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은 그 원리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글자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 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수바른다라고 표기를 하고요. 2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 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 두 개죠. 이 N자 밑에 점이 들어간 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기법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라 플러스 또 이렇게 이 나 플러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이렇게 글자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것이고요. 예전에 한번 이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나는 아래쪽에 하부에 이 표기가 될 경우 이렇게 3자 모양으로 써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표기법에 보면은 이 글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중자를 거듭된 글자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실제로 원전의 작품을 보지 않으면 이러한 작품 이 이체자라든지 이 표기가 되는 이 규칙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 표기법을 쓰다 보면은 이 단순하게 표기가 되는 관계로 이런 오묘한 이치를 좀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모든 표기를 원전과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전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현대의 그런 이 필체로 공부하게 되면은 고전의 작품을 읽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전의 이체자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거듭되는 반복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전에 가까운 그런 글자체를 배우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원전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범어 장명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단순해져 이제 수발은 나를 하나만 써주는 게 이 범어 정명의 표기법이 약간 다르고요. 이 범어 정명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 금에 대한 이 자류의 단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 금철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렇게 로하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로하가 금철로 표기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또 이 금강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 우리도 금강산이 있다 보니까 금강이 유명한데 이 금강은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즈라를 이렇게 금강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금철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철이 나오고 이 표기법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보면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금에 대한 이름, 금과
이 쇠에 대한, 금철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내나라라고 내십니다. 내나라, 금을 내나라,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이 발음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이 기억이 좀 잘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금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문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고금 성림에서 이 금이라는 글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금 하나로 해서 일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자를 쓰게 되면 보통 이게 뒤에 자가 많이 붙습니다. 사물의 이름에 보면 이제 은자라고 많이 보셨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은자가 많이 나오고 또 금은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금자를 많이 만들지 않지만은 어떤 이 금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금자를 이렇게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금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몽고어로는 알타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청어로는 예신으로 나옵니다. 예신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이 외어에서는 금을 고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금 성님의 이 글자를 가지고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오체 성문감에서 이 몽고인 알타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기됩니다. 이렇게 알타라고 표기를 하고요. 학자들이 밝힌 알파벳은 이렇게 알타라고 이렇게 몽고에서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A씨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A신으로 표기가 되는데 보통 잘못 읽으면 I신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표기가 A신입니다. 그리고 한청문감에서는 이제 이 A신 대신에 이렇게 I로 써서 이렇게 A신으로 표기를 했고요. 이 금에 대한 이 글자를 한청문감에서는 이렇게 기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인이 이제 발음에 한자 발음에 금을 이렇게 기인으로 읽는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 금으로 표기가 되고 이렇게 이 만주어로는 이렇게 에이신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와 우리 알타에 들어보셨죠? 알탄이라고도 일부 또 표기를 하는 게 또 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강에는 이제 금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표기를 하면은 이 고가 내인데 아무튼 한국 발음으로 할 때는 A라고 이렇게 이 고금 성림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금이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동안여거에서 보면 고금 성림에 나오는 동안여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금을 좀 소개하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좀 찾아보면 잘 안 나오는 글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쇠 전자로 표기가 되기도 하고, 또 무거울 찾아보면은 무거울 톤이라 이 웬만한 그 오평 같은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 고전에 책해보면 잘 안 나오는 것들이라 보니 발음에 정확하게는 이 전 아니면은 이 돈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조선의 설문에 설문 조선에 보면은 일컬기를 금을 전이란다, 돈이란다, 이 두 가지 발음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쇠금이기 때문에 이 쇠를 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쇠라고 표기가 되는 글자이고요. 이렇게 고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계림유사의 가로대 방언에 이렇게 철이겠죠. 이 쇠철을 이렇게 세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발음을 현대 발음보다는 예전의 음가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 아니면 이렇게 털려 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세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한번 더 쇠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쇠할 쇠자를 써서 이걸로 이제 쇠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상당히 긴데 본조는 이제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의 속칭 이 철을 말할 때 쇠라고 말하고, 이 쇠는
만물이 가을에 이르면은 쇠하게 된다. 쇠퇴하게 된다. 가을은 곧 오행으로 따지면은 이 금에 속하고 이런 거로 이끌러 금을 가로되 쇠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성님의 이런 이 동안약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이 금과 함께 이 쇠라는 또 철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특별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쇠금이라고만 단어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금을 또 찾아보게 되면은 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 자전류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참고한 이 형음이 이 대자전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상당히 책이 좀 큽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금에 대한 부분들이 한 32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 대한 이 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 발음에 대한 문제들, 발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뜻을, 이 의를 또 한 3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전류를 참고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공부의 방식을 확연하게 확장할 수가 있고요. 이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의 역사인 금사라든지 또 금국지를 보게 되면은 보면 이제 흠정, 중정, 대금국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금국지입니다. 대금국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문장이다 보니까 좀 길긴 한데요.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부장 그 초기에 그 장이 우리 수장이 신라인이었고 그 호를 완안시라고 한다. 그리고 완안은 한어로 여기 원자가 빠졌네요. 원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 한원으로 하면은 왕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나라 역사에 나오는 이 완안시를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 주목할 거는 이렇게 이제 신라인이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읽어보면은 다른 이 금나라의 역사에서 금사에서 보게 되면은 고려인으로 나오는데 신라가 고려로 합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라인이나 고려인이나 이제 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와 이렇게 금의 역사 또 금의 뒤를 이은 후금의 역사, 청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도 이렇게 약간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문헌에서 엿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실담자를 통하고 또 한자를 공부를 하고 고전의 음가를 공부해서 언해본을 공부하는 이유들은 이런 우리의
모든 문헌들, 과거의 모든 문헌들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번역본을 보지 않고 원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한글로 된 우리의 작품들을 읽을 때 어떤 또 따로 뭐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어떤 노력을 해가면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작품들을 읽습니다. 그러한 원리와 똑같이 한자로 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을 그런 원리로 술술 읽으면서 즐겁게 읽으면은 공부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고전을 통한 공부 방법이고요. 또 그런 공부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실담자가 도움이 되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잠깐만 여기서 이제 그 금을 소개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라틴어는 이제 아우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U의 그 표기를 따라서 화학기호로 이렇게 금이 AU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우다 보니까 이 아우는 이제 아까 우리 실담화에도 소개하는 것처럼 오의 장음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들이 이 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금을 오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카탈루냐에서는 이렇게 또 오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표기법들을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추측도 하고 이렇게 또 동서 언어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실담과 산스크리트의 이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반디냐라고 되어 있고요. 반디냐가 되어 있고 이 글자는 이렇게 물을 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 이 법어 천자문에는 나오지 않고 당보문자가 이 글자가 나오는 글자이고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나와 함께 이렇게 D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D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이렇게 나와 함께 여기죠. 이렇게 야가 합쳐져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 플러스 야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 표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디냐 이 표기법들이 이제 항상 말씀해 드리듯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글자들이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실 거를 이렇게 항상 권해드리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알파벳의 표기법을 계속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중에 알파벳만 보고도 실담자를 구해낼 능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글자를 이제 다시 고금 성림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따로 이 문자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 자료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문간이라는 글자에서 나오는데요. 써주기를 이렇게 묻다라고 써주고요. 이렇게 멍어로 보면은 이 아사구미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어로는 이 상당히 좀 특이한 표기법인데요. 이렇게 폰짐비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더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따이고 몽어로는 아사구미, 청어로는 본진비, 에어로는 더우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몽어의 이 아사구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구미 이렇게 이제 이 쓰기는 이제 아사구무이로 써도 읽을 때는 아사구미로 이렇게 우리 말로 표기법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청어로 되어 있는 이 본진비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본진비로 써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순경음의 글자를 보게 되면은 이 글자의 발음의 음가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다들 궁금해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서양학자들의 이런 이 글자를 표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F로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본진비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진비가 약간 이 F에 가깝게 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일본어는 이렇게 이제 도우로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표기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무따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29번의 다는 그렇게 많은 글자가 아니다 보니 특별하게 이번 시간에는 고금 성령을 이용해서 한천문감과 오체 천문감을 이용해서 좀 단어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이 범어 천자문과 범당서 집주석이 이러한 이 공부 방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독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